저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 위기의 돌발 변수가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지금 당분간도 봐야 되고. 자, 벌써 이제 2월 중순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이제 장중에 보니까 2,470 정도, 뭐 2,400 중후반, 뭐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1월에 많이. 예. 앞으로도 뭐 괜찮을까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요? 막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뭐 1월에 강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차트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떤 상황인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보시면요. 처음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제 추세선을 이렇게 좀 전에 와서 그렸는데요. 이 추세선을 상단 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월봉으로 역사적 신고지수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뭐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게요. 꽤 많이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지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따가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할 것인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역사적 신고지수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30개 종목, 뭐 오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네. 이런 산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철도, 뭐 이런 여행, 항공기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에 들어가 있는, 원자재나 산업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캐터필라 이런 거 신고가 났었고요. 근데 그런 종목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올해도 괜찮을 거냐를 보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안 빠졌기 때문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가 올해도 계속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올해 걔네들은 실적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괜찮았다가 평행하거나 조금이라도 빠지면 걔네들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반면에 나스닥은요, 지금 완전 다르죠. 아까 그거는 여러분 화면 보시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한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한참 하단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소위 성장주가 속해 있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왜 이랬냐? 얘들은 향후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하락한다라는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요인으로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작년 12월에 애플과 테슬라가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건 이제 중국의 봉쇄령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반영하면서 12월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1월에 제일 많이 올랐죠. 보시면 1월에 나스닥이 10.68% 올랐거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월에 2.8%뿐이 안 올랐어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나스닥이 더 오른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은 실적이 그동안에 내려왔어요. 눈높이도 더 하향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온 이제 주식들은 여기서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으면 주가는 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올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피벗,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이제 인상을 멈추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반영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낀 게 S&P 500이거든요. 네. 중간에 낀 이제 S&P 500을 보면은 얘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을 보면 옆으로 행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S&P 500은 보시면 이 수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 직전 고점이 여기 있거든요. 네. 많이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을 볼게요. 이게 나스닥 주봉이거든요. 네. 그 직전 고점이 여기예요. 얘는 갭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1월에 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가면 추세 전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되면.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이 그런 추세 전환이 되려면 지금 이제 S&P 500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 작가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엘리어스 파동이 5파동이라고 해요, 이걸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역헤드앤숄더의 왼쪽에 있는 것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오른쪽에서 터닝해서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수세 전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스닥은 어땠냐? 나스닥은 아직 멀었잖아요. 네. 얘는 여기가 왼쪽에 저점이 있고 가운데 저점이 있고 근데 그 저점 비슷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꺾고 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데 일단 금리, 우라가미 구니오가 얘기하는 금리. 어떤 사람은 지금 역시적 장세라고 얘기하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금융장세에 초입에 왔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관론자들은 지금 역시적 장세에 초입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게 어디든 간에 금리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걸 네. 우라가미 구니오가 얘기한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금리를 아직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 간 거기가 맞긴 맞아요. 벌써부터 금융 장세로 얘기하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피벗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먼저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볼게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조금 길게 봐서요. 얘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거는 어느 정도 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걸 벗어난 거는 다시 되돌아오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4.3%까지 갔잖아요.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3.7이요. 네. 저점은 3.3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즉 3% 가까이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으로 다시 진입한다는 얘기는 다 안정화돼 가지고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냐는 거예요. 지금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얘는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자기 자리 다 온 거예요. 비정상의 정상으로 한 거 다 온 거예요.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은 뭐 베타계수 거의 1이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뭐 달러인더스부터 먼저 볼게요. 자, 달러인더스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달러인더스가 여기가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90입니다. 얘는 100하고 90 사이가 거의 대부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서 이렇게 114까지 올라간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100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느냐? 미국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지금의 경기 침체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가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얘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주는 거예요, 얘가요. 이게 되게 지금 시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황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로 볼게요. 똑같이.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 원화는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원화의 흐름을 보면 얘도 보면요. 이게 1,300원이고 1,300원 한번 그려볼게요. 쭉 따라가서 이게 1,3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1250원인가 그렇고요. 그 밑에가 1200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은 1050원은 아주 가끔, 박스권에 가끔 가고 보통 1100원 요 사이에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1100원과 1250원 사이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기는 완전 벗어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여기 때 한 번 벗어났어요. 팬데믹 때. 그냥 순간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여기를 넘어섰잖아요. 네.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아주 위기 상황이나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비정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300을 넘어설 때가 언제냐면 2022년 7월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 일로 올라가는 거는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환차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산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럼 얘가 1200원 아래로 진입하면서 이 밑으로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요? 환율이라는 게 국가 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시 리바운딩을 한 거예요. 떨어졌다가 리바운딩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똑같다니까요. 여기 완전히 벡터계수 1이라니까요. 다시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에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워낙 약세잖아요. 떨어지면 워낙 강세고요. 네. 여기가 언제입니까? 2020년 팬데믹 걸리고 나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여기가 팬데믹 순간이에요. 여기 3월부터 5월까지요. 네.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네.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쵸? 2021년 3월 고점 찍고 삼성전자 계속 빠졌죠. 빠진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상승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못 가니까 시장이 멈춰 있는 거군요. 이걸 그대로 우리 시장으로 가져가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코스피 지수를 지금 이제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면 환율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어떻든 여기서 한 반등 주고 또 여기서 반등 주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여기서 밑으로 더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가야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더 들어올 거고. 네. 네. 근데 지금 환율과 그리고 국제 수익률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네. 지금 비정상으로 갔던 부분이 정상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더 안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달란드스도 그렇고 이미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바운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까지는 올랐지만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바운딩 하니까 사실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잘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강한 겁니다. 얘가 사실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 매수 때문에 그래요. 개인은 계속 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았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지금 3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지금 분위기로 더 빠질 수 있는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주 연속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고 지수가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 관련 종목이나 지수 플레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종목 플레이. 그러니까 종목 플레이 하니까 종목 움직이는 거니까 뭐 챗 GPT나 뭐 로봇이나 AI나 뭐 그냥 테마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네.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고요. 잠깐 뭐 언급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밤이었군요. 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는데 그 CPI에서 요번에 MOM으로 0.4% 증가 그리고 YY로 전년 동기비 6.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조금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2년에 한 번씩 그 CPI를 구성하는 항목을 가지고 CPI를 이제 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가중치를 변경시켰는데 요번에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항목들 보면은 중고차도 있고 거주비도 있고 또는 서비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중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가장 최근에 훨씬 더 비중이 높았던 것은 세상이 바뀌면서 비중이 거기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셨겠지만 월가의 자료들 보면은 생뚱맞은 이상한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 위도 아래도 다 따지는 거예요. 어찌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CPI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6.2라고 했는데 5자를 본다든지 6.0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러면 연준이 결국 금리 인상 5.0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3월에 한 번 더.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6.5%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6.5%, 뭐 6.4, 뭐 6.6 이런 식으로 나왔다. 거봐라, 물가 한번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연준이 강하게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해야 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현재 관망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상품이 그동안에 계속 시장에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부족 문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문제 이로써 상품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영향을 많이 줘서 그 가중치가 이번에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상품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혔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서비스, 개인들이 지출을 하는 서비스 가격, 이게 잘 안 빠지잖아요. 고용이 워낙 강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중치가 네. 그쪽이 공급망으로 인한 상품의 비중치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잡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것으로 비중치가 높아지면서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요번에 CP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변동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그것을 해석을 할 겁니다. 시장은 뭐 끝나고 나서 사후적으로는 해석 굉장히 현명하게 하니까 사전에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빅 이벤트가 언제 있습니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FOMC가 있잖아요. 그 3월 22일이에요, 여러분. 네네. 지금 거의 뭐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벤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으로 긴다는 거. 얘 위도 아래도 잡지 못해요. 그 옆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지금 당분간도 봐야 되고, 어쩌면 올해 내내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 그냥 마무리 짓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장은 이건 뭐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시장은 왜 어렵냐? 미국 시장처럼 우리 시장이 선형적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500에서 1000에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IF 매력이 또 500을 깨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박스권으로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얘를 돌파하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은 1000과 2000 사이에 박스권이 됐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선을 언제 깼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박스권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반도체가 이제 좋으면서 신고지수를 냈다가 그래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때 뭐가 생겼냐면 미국이 소위 긴축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QT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빠지다가 반등시도 하다가 팬데믹 맞은 거거든요. 팬데믹 맞으면서 한 번 더 내려온 거예요, 여기요. 잘 보시면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되고요. 빠지면 레벨업이 되고 빠지면 레벨업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2000에서 3000포인트, 3100까지, 3300까지 갔잖아요. 이제 이 박스권이 사실은 된 겁니다. 이 박스권이. 박스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한 지수를 보면 시장이 여기서 옆으로 박스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옆으로 박스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가려면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었겠어요? 경기가 아주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아주 풍족하게 막 주든지. 급격하게 내릴 수는 없고요. 그거 지금 올해 없잖아요, 그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정도 만약에 있다면 일시적으로 있다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 좀 좋은 쪽으로 종전 또는 휴전이 만약에 되면 시장은 한번 환호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전체적인 그 가치의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돌발 변수에 의해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2000포인트 아래로 빠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김 작가님 어떻게? 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 될 것 같죠? 외국인은 어떨 것 같아요? 2000포인트 아래 빠지면 사겠죠. 기관은요. 사겠죠? 근데 왜 이거 빠지는 걸 걱정하면서 여기서 있어요? 여기 빠지면 다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 안 있습니다, 여기. 설령 내 종목이 이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을 지금 현재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만 원, 4만 원을 보고서 난 현재 들고 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런 일이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얘가 15,000원, 15,300원 갔다. 이거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팬데믹 때처럼. 왜냐면 이거는 밑으로 가면 이거는 비정상이거든요. 이 밑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짝 위쪽은 저는 봅니다. 2650에서 여기 한번 쉬었던 2700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저는 진입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위로는 어렵겠다. 아래도 가봤자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오래 안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올해의 투자 전략은 이 안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이 아니고 어쩌면 꽤 몇 년 동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장에 박스권 있을 때 수익률 게임 벌어지고 강력한 테마가 생기고 또 주도 섹터가 어떤 게 생겨가지고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이에서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의 투자 전략이고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입니다. 부장님 말씀을 좀 요약하면 바닥은 찍었고 지금 증시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도 지금 소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추가 질문 여기서 몇 가지 드리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줬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줄까요? 전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1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작년 7월부터 사줬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올해 1월에 외국인들이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올해 1월 1월 2일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8조 2천억 정도 샀어요. 8조 2천억 맞죠? 여기들 8조 2천억 사고 개인들은 5조 5천억 팔고 기관들은 2조 8천억 팔았는데 기관들이 판 건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판 거는 뭐냐면은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단기 거래만 하지 포지션이 없어요. 연기금 630억, 은행 69억. 이거 뭐 포지션이 있는 겁니까? 기관은 없는 거고요. 개인이 5조 5천억 팔았습니다. 개인이 판 걸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까지고 1월 말까지는 얼마 샀냐면은 6조 3천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작년 7월 1일서부터 작년 7월 말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때 우리 환율이 1,300을 돌파했을 때거든요. 2조 3천원 샀잖아요. 그리고 작년 7월 1일서부터 작년 말까지 한번 볼게요. 12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 보면
9조 3천원 샀잖아요. 네. 안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지수 다시 가볼게요. 우리나라 지수에 가서 작년 7월이 어디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외국인은 사서 계속 샀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샀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또 팔기 때문에 빠지고 사서 올리고 팔기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샀어요. 왜요? 아까 보셨죠? 환율.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계속 올랐어요. 올라가는 동안 환차익을 바라보고 베팅을 한 겁니다. 원화가 싸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인 네. 거예요. 달러 베이스로 볼 때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싼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지금 다시 돌아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월에 들어서 6조 3천억이나 샀단 말이에요. 네. 2월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8조 2천억이니까 한 2조 샀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 동안 9조를 샀는데 한 달에 6조 3천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환차익을 노린 플레이를 하더라도 환차익을 노린 플레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위에서는 할 수 있죠. 내려올 확률이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이제 내려왔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기존에 샀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차익 실현도 좀 나올 거라. 중간에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지금 있느냐.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조금 점차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요. 네. 거의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나 영국계 자금이나 아니면 룩셈부르크의 뭐 기금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자금들이 저기 영국 자금, 미국 자금, 룩셈부르크 자금 이런 주식들이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성장주 사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중소형주 사겠어요? 아니요. 그냥 한국 시장을 사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고요. 네, 네. 얘가 업한 게 좋아지거나 이래서 오른 게 아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지금 더 못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사주지 않으니까 점차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점차로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또 약세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뭐 그분하고 저하고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약할 때 약하다고 얘기해야겠죠. 이제 여러분들 안 올라가려면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계속 약세 여기서 급락을 2,000포인트도 본다 2,050포인트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논조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누구 사주겠냐. 시장 급락한다. 네네. 다시 한번 내려갈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 위기의 돌발 변수가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다. 이미 수급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 차트에서 네. 이미 역헤드앤숄더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포모라는 거는 포모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들이 포모에 의해서 샀지 않습니까? 샀죠. 여기 샀잖아요. 네. 떨어지는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네.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인 투자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만큼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 강한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니까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팔았던 분들이 또 포모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예금에 있는 게 주식 채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온다 그러죠. 있다면서요. 온다 그러죠. 기사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분들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빠지면? 사고 싶겠죠. 사고 싶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달라요. 작년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빠졌을 때 사가지고 반동 노리고 빠졌을 때 사가지고 반동 노리고 빠졌을 때 사가지고 반동 노리고 했지만 반동 줬다 다시 빠지니까 거봐 역시 안 돼. 그게 데드캣 바운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올라온 것을 데드캣 바운스로 얘기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 다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확률적으로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식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만 표현을 드려도 뭐냐면 일단 금리를 올려봤자 이제 25bp에서 50bp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금리도 그렇죠. 환율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들이 이게 만약에 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거 지금 한국 원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여기까지 원위치 했잖아요. 네. 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이 위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달러도 여기서 이 위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수익률은요. 여기 지금 우리 교보증권에 2년 만기가 없어서 10년 만기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지금 4.3위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이제 환율과 금리 가지고는 시장은 더 빠지진 않아요. 빠진다면은 그것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생기면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더 이상 환율과 금리로 이제 시장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